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음악계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바로 패션 브랜드들과 콜라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로 화보를 찍거나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자주 입고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올해 그래미의 주인공이죠. 다프트 펑크는 생로랑 파리와 오래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슈퍼스타 DJ인 티에스토는 게스와 오래 인연이 있습니다. 파이렉스라는 브랜드도 사실은 카니에 웨스트와의 인연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브랜드는 아티스트의 예술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팬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요. 아티스트는 음악 활동 이외에 부가적인 수익이 나고 또 시크한 패션 피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윈윈이겠죠. 재밌는 건 요즘 패션 브랜드들이 예전처럼 배우나 모델들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성향의 음악,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음악과 힙합 아티스트들을 대폭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패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제는 스트리트 패션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의 섭외 1순위로 떠오른 다프트 펑크의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올해 그래미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음악이었죠. Get Rocky입니다.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ok,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e's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e's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e're up all night to the sun. We're up all night to get some. We're up all night for good fun.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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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꼬박꼬박 챙겨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시간당 5,210원입니다. 전에 들었어도 기억을 못하는 게 또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거냐 아마도 올리게 되겠죠. 이것과 또 근로시간 단축법, 정부의 파견 허용업종 확대까지 지금 노동계의 핫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를 한번 좀 가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이견들이 많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또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4월 11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가 언제까지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되나요? 예, 6월 말까지 최종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2015년에 결정할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면 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자로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사 간의 이견이 큰 게 아마도 서로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많아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노동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또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뭐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014년 현재 5,210원, 시급당 5,210원이 최저임금인데 네. 노동자들은 이 임금이 너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 자체를요? 예,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2015년에 최저임금을 지금보다는 28.6% 올린 6,7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8.6%는커녕 0%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사용자 측에서는. 예, 지금 경영계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최저임금을 2015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예.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렵고 경기도 침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700원 같은 경우에 28.6%면은 인상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산정이 된 걸까요? 예, 인상률 28.6% 자체만 보면 네. 상당히 높은 요구안을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절대 금액이 5,210원에서 6,70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 퍼센트보다는 실질적인 인상 금액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드리면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6,700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지금 한 달 정액급여가 한 25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256만 원의 50%를 받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반 금액에 2014년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치를 합해서 8.8%를 인상을 하면 월 최저임금으로 140만 2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근거에 입각해서 28.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서 아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 것도 아마 노동계의 그런 주장에는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임금을 주는 기업의 입장은 또 정반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업이 그러면은 우리는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뚜렷하게 갖고 있나요? 지금 그 경영계를 대표해서 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최저임금에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 영세업체나 네. 또는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또 그런 분들의 이해도 입장도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들의 임금이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없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되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일단 노동계는 좀 이게 일종의 딜이라고 할까요? 좀 높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테니까 일단 먼저 던져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되기도 하거든요. 예. 노사 간의 협상이 있어서 노동자나 사용자가 초기에 주장하고 있는 바는 100%를 쟁취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앞으로, 정도? 앞으로 2달 동안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노동조합도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경영계도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 인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상호 간의
입장들이 조정되어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과정을 매년 봐오셨으니까요. 예.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많은 사회적 이목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이명박 대통령 기간 5년 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공약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개선 부분까지 합하 약 한 10% 정도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고 단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노사 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 당위성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도 중요한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최저임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정이 되면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될 법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의 근로 감독이 사실상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사정을 들어보면 산업 현장은 확대되고 있는데 근로 감독관이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다. 2011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총 숫자가 한 1362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근로감독관 한 명당 20개 사업장 이상을 감독하기 힘든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인가요, 그럼?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가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공무원의 절대 숫자를 증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이 범주 안에 들었었고요. 이제 뭐 사회복지나 근로감독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을 증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어떤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들이 좀 증원이 돼서 국민들 환경이나 안전 또는 뭐 작업장에 이러한 최저임금들을 준수하는가 여부들에 대한 어떤 감독이나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 작업 이런 부분들이 좀 충실하게 이행될 때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나 이런 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근로시간 단축법인데요.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동자들은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신난다 하지만은 일단 잔업이나 야근으로 받았던 수당은 또 지갑에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먼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뭐 주호일제도 도입되어 있는데 무슨 근로시간 단축이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그리고 잔업과 특근을 하더라도 52시간을 주 단위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휴일날 근무하는 것이 이 52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주당 52시간 그리고 휴일날 8시간씩 16시간을 합하면 사실상 주당 68시간까지 네. 노동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그래서-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지금 세계 최장, 그러니까 1년에 연평균 노동시간이 한 2090시간 되거든요. 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좀 단축하면 네. 근로자들이 좀 건강권도 알겠습니다. 회복을 하고 예. 또 사업 현장의 생산성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네. 취지 속에서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차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사 간에 이 부분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예.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또 인건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대립이 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주 5일제 도입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좀 발생을 하겠지만 네. 이제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도 2만 달러로 넘어가고 이 국제사회에서도 장시간 노동 때문에 국제 무역 관계 속에서도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당 52시간으로 실시를 하고 네. 또 중소사업장들은 주 5일제를 도입했듯이 좀 단계적으로 예. 이 노동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만들자. 논의를 하고 예. 있는데 네. 오늘 내일 마지막 협상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적인 좀 논의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잠시 후 4부에서는 논문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심혜진입니다. 거리마다 꽃들이 만개하고 햇살이 따사로운 봄은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봄나들이는커녕 함께할 부모님도 경제적인 여력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ARS 060-700-0770 060-700-0770 또는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봄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기적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 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 있어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인데요. 뉴스 보면은 요즘 계속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증권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좋은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당장 또 경제 활동을 하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창업 시장을 녹화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퇴직하는 직장인 출신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특별히 해줄 조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사실 꼭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건 아닌데 퇴직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또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다시 직장 생활보다는 창업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명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시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 명퇴 일기상들 중에서 한 80%는 재취업 시장으로 많이 가셨고요. 네. 한 10에서 20% 정도가 창업 시장을 노크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체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들 같은 경우 보면 최소한 50% 이상, 많게는 그 이상도 창업 시장을 어쩔 수 없이 노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의 연령대가 한 50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는 아이들 지금 대학 교육도 안 끝나 있는 경우도 많고 네.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제 활동을 더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창업 시장을 녹화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퇴직을 앞둔, 그냥 퇴직은 아직 한 게 아니지만 네. 퇴직을 앞둔 분들이 이렇게 가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머지않아 곧 퇴직을 할 것 같은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급하게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그 퇴직하자마자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 특히 어떤 그 계속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려야 된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에 어떤 창업시장 적응기 없이 바로 창업 실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그 창업 적응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창업을 좀 알뜰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아마 창업 시장에서도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창업 적응 기간,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창업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거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로서의 창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창업자들을 물어보면 IMF 시절 같은 경우는 그냥 창업의 목적이 오직 생계지책 이게 가장 컸습니다. 네.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참 중요한데 요즘 이제 명퇴자들 특히나 좋은 회사 다니고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특히나 군인공제, 교원공제 이런 수혜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연금을 국민연금하고 달리 한 달에 250,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생활은 그냥 연금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잉여인간으로 전락하는 느낌, 좀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좀 일로서의 창업, 즉 어떤 두 번째 잡으로서의 창업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일로서의 창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없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늙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듦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젊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창업의 어떤 일로서의 창업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우리 창업자한테는 이러한 창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감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어떤 창업 주체로서의 삶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퇴직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창업시장에 접근을 할 때요.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둬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직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업을 나의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 3, 40년 동안의 업을 결정하는 일이 창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년의 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못해도 3년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요즘 창업자들 보면 거의 6개월도 준비하지 않고 창업하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 기간을 포함을 해서 1년 이상 정도는 창업 준비 기간을 갖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창업하는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런 창업 준비 기간을 통해서 좀 직장 생활의 패러다임을 좀 과감히 좀 벗기 위해서는 기존의 독립 생활을 하고 있는 창업 선배들을 열심히 좀 찾아다니는 일을 이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업 선배분들 중에서는 창업으로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은 이런 성과를 내고 계신 분도 계신 반면 또 실패한 이런 직장 선배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좀 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러한 조건들과 나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분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좀 비교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창업시장을 놓고 하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소장님이 상권을 여행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자주 하셨는데요. 퇴직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재밌게 상권 여행을 하는 방법 또 알차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요. 저는 그 모든 창업과 관심 있는 분들은 늘 그냥 상권을 여행하듯이 다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우리나라 상권이 됐던 해외 상권이 됐던 전 상권 곧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깊숙이 들어가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뭐 이런 뭐 무슨 부동산학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상권 분석을 하자 이런 차원을 일단 떠나서요. 일단 직장인들 같은 경우 상권 그러면 어떤 상권부터 가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첫째 이런 수요층별 상권으로 분류한다면 남성이 많은 상권, 여성이 많은 상권, 뭐 성별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계층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퇴직자 출신 이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오래 영위했기 때문에 먼저 그 창업의 주 고객층을 직장인 대상 사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창업 시장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를테면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 마포 소som 광화문 테헤란로 상권 같은 이런 이면도로의 그 직장인 대상의 음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아니면 또 직장인 대상의 1층, 2층, 3층 지하 탑층 가게에는 어떤 사업이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요즘 뭐 2000년 이후에 소비의 패러다임을 리드하는 핵심 수요층이라고 한다면 주부층 및 가족 단위 고객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주부층이 모여있는 주택가 상권 중에서도 아파트 밀집 상권이 있고 재래식 주택가 상권이 있죠. 이런 상권들을 좀 찬찬히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또 요즘 사실은 상권 그러면 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상권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이런 퇴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40, 50대이지만 앞으로 어떤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는 10대, 20대들의 소비 생활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요즘 대학가 상권 같은 경우도 반드시 좀 대학생 모습
것들을 떠올리면서 직접 그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있고요. 뭐 형태별로도 뭐 이런 번화가 상권이나 지하철 역세 상권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되는 이런 교외 상권까지 이들 상권을 찬찬히 다니면서 업종별 분포, 그다음에 줄 서는 가게와 텅 빈 가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 분석하는 것부터 해보신다면 상권에서 충분한 기회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 준비한 다음에 해봐라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 3부 경제 핫이슈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것들을 좀 짚어봤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심화학습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이 뭐냐, 뭐길래 시간당 5,210원이냐, 뭐 6,700원이냐 하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사실 최저임금 제도는 예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만은 86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88년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임금 최저 수준을 이제 보장해서 그러면 이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어떤 뭐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을 이제 도모해보자 해서 이게 마련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뭐 근로자 생계비라든가 뭐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뭐 소득 분배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 종류별로도 이제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은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하나의 최저임금액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허점이 있겠네요, 그럼?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기업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 직종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그런 임금액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부분의 어떤 의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안 지켜도 되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의 의식을 많이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걸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어를 잘 몰라서요. 유사근로자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근로의 형태의 얘기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종별로 그리고 제가 어떤 생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는 업무와도 관련된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마 뭐 노사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결정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일단 지금 논의를 시작했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죠? 10일부터 이제 논의가 됐으면 이게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8월 5일이라는 시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그게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8월 5일까지 이제 결정을 이제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고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해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별노조 대표,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 정경련, 대한상공회 이런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10일 정도.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확정이 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걸 이제 바로 고시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위원들의 안이 거의 또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노동계에서 보면은 최저임금 뭐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700원까지는 그렇습니다. 올려야 되고 뭐 10,000원까지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도 6,700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지금 뭐 전 세계적 추세가 오바마도 올리고 오바마도 지금 행정명령 발동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뭐 미국도 지금 7.25달러 뭐 8달러 정도에서 지금 일단 10달러를 넘기자 10.1달러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좀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 자체가 이게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물론 결정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 저희들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낮은 그런 상황으로. 일본이 지금 시급 764엔이거든요. 한 8,000원 정도. 그렇죠. 뭐 중국은 중국은 이제 따라온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27개국에서 지금 현재 한 20위 수준으로 돼 있고요. 프랑스라든가 독일,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좀 높습니다. 프랑스가 한 13,700원, 독일이 8.5유로 정도 되니까 한 12,2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을 따라서 낮게 책정을 했었으면 미국에 올리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뭐 빅맥지수 저희들 잘 아는 빅맥지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 같은 그렇죠. 최저임금 받았을 때 햄버거 몇 개 살 수 있겠느냐 이걸로 봤을 때도 저희 나라가 낮은 편이죠. 대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뭐 통상임금 문제도 있고 이것까지 있고 이러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이다. 근데 좀 이렇게 많이 가진 기업들도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최저임금 거의 다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학생들 이런 부분인데요. 원래는 특히 이제 통상임금 이슈하고 같이 근데 통상임금하고 이게 좀 배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서는 사업주가 항목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임금을 넘어갑니다. 예컨대 감독관이 나오면 얘기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시네요.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러면요. 사업주는 아니죠. 기본급만 저희들이 이렇고 설 추석 보너스라든가 뭐 상여급 이런 거 다 합하면은 한 달에 이분들 130만 원, 140만 원 받아갑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또 노동자와 사용자가 또 반대 입장이에요. 가능한 한 우리는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고 기업은 반대로 좁게 해서 안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관련돼서 아마 원래는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최저임금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항목과 통상임금에 들어간 항목이 지금 노동부 개정 지침 이전에 거의 같았거든요. 매달 일정액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이제 통상임금 넓어졌거든요. 그때 제기에서는 그럼 최저임금도 확실하게 넓혀달라. 들어간 항목을 그럴 거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근데 정부가 지난번에 괜히 또 이 지침인가요? 얘기했다가 부분에 따라서 다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원래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시간 단축하고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근로시간 단축도 이제 이슈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시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월급여보다는 시급, 그다음 1급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가 맞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거기에 맞게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때문이라도 노동계에서는 좀 최저임금 좀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어느 선에서 결정될 걸로 보세요. 계속 해마다 봐오셨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그래서 통상 뭐 대통령도 공약으로 두 자릿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두 자릿수가 어떤 해는 한 자릿수, 어떤 해도 두 자릿수 이상 간 적도 있었거든요. 10% 이상 이런 간 적도 또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한 뭐 6,700원이면은 지금 28%거든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수준, 통상 그 정도에서는 이제 하셨으니까 그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근로하는 가격은 참 싸게 매겨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못 받는 데도 많고요. 특히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이거 뭐 법적으로 이제 뭐 10% 그냥 감액해서 갈 수도 있고 수습 근로자들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들도 10% 감액해서 또 갈 수도 있고요.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해가지고요. 그 업무가 항상적으로 저희들처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리고 또 휴식 시간이 긴 이런 감시 단속적 근로자분들은 법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감액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다 감액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원래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이제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9593님 질문을 보면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12시간 그러니까 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걸 초과하는 연장 근무를 하면은 회사 측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때 노동부 장관 승인 같은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셨어요. 일단 법적으로 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근로자하고 사용자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그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법에서는 주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12시간. 물론 휴일 근무는 별도입니다만은요. 그래서 이번 월 52시간은 잠깐 이분 착각하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운수, 물품 판매, 보관, 금융보험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연장 근로 제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정 근로 시간 주 42시간 그리고 주 1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니 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신의 측이니 노사간 합의니 이런 게 나오는데 또 이거는 또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주 12시간까지 연장을 하고 휴일 근무 또 8시간 하고 토요일도 또 8시간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까지 다 합해서 이제 주 52시간 범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재계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화학습, 최저임금과 연장근로 또 시간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노무부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the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생생경제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본방 들으셨나요? 본방 들으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듣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YTN 라디오 웹사이트에서 김은경의 생생경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들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앱 까시면 됩니다. 예스. 안 까셨다면은 지금 바로 까시고요. 다시 듣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는 바로바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 좋았는데 내가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 오늘 그 외계어 같은 보험 용어 알아봤고 또 노동계 핫 이슈 짚어봤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